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 계속해서 빨간불의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날 미국 증시 이 CPI 상승률 둔화 소식 속에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내면서 우리나라 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덜 공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내포되고 있는데요. S&P 500은 5월 초 이후에, 나스닥은 4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월가 공포를 보여주는 변동성 지수도 20밑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4월 이후 최저치라고 하네요. 코스피는 2,513선에서, 코스닥은 830선에서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종목 대부분 상승 유지하고 있지만 버텨주고 있는 장세 나타나고 있지만요. 오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상승폭 올라갈 수 있을지 반납할지는 체크해 가면서 시장 상황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 채널로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정부의 사의를 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직 임기가 1년 8개월 이상 남은 상황인데요. 사퇴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정부에 따르면 김현준 LH 사장이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까지로 아직 1년 8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김 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250만 호 플러스 알파 공급 대책 추진을 앞두고 새 정부의 토지주택 정책을 함께할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김 사장은 LH 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4월 LH 사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 후 땅 투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전 직원 재산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부정부패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LH 혁신위원회와 적극 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조직 쇄신에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직원들이 공식적인 회사 출장지에서 골프를 치는 등 무리를 빚으며 기강 해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원희룡 장관이 잇따라 유감을 표하고 문책 의지를 밝힌 것 등이 사퇴 결정을 앞당긴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LH도 이제는 새로운 사장을 물색해야 될 텐데요. 예정된 계획이 있습니까? 네, 이제 LH와 국토부가 다음 주 중으로 이제 퇴임 절차를 마무리 짓고 차기 사장 공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후임 사장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설계를 주도한 김경환 전 서강대 교수와 심교원 건국대 교수,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김 사장의 퇴임으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들의 줄 사퇴가 이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의 원장과 문 정부의 대통령실 일자리 수석을 지낸 황덕순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 국책 연구기관장들의 현 정부의 정책 이견과 사퇴 압박 등에 반발하며 사임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이죠.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폰을 출시했습니다. 기기 완성도와 편의성을 더욱 높이면서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선언했었는데요.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네, 어제 삼성전자가 간밤 뉴욕에서 삼성 갤럭시 언팩 2021을 개최하고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4와 갤럭시 Z 폴드4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두 폴더블폰 모두 디자인 면에서는 전작과 크게 변함이 없었지만 기능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선 플립4의 경우에는 전작인 플립3가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지적을 받자 배터리 용량을 전작 대비 12% 높였고요. 충전 속도도 기존 15W에서 25W로 개선했습니다. 플립4에서 또 주목되는 점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반쯤만 편 상태에서 작동하는 플렉스캠의 기능 추가와 함께 카메라 센서 성능이 향상이 됐고요. 또한 전작보다 65% 더 밝은 센서가 달린 카메라와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는 밤낮 구분 없이 고품질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겁다는 지적을 많이 받던 폴드4는 전작보다 무게가 8g이 더 줄었고요. 후면 메인 카메라에 처음으로 5천만 화소가 탑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드4에 기대하는 또 다른 점은 바로 태스크바입니다. 이게 추가되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PC와 맞먹는 수준 혹은 그를 능가하는 생산성 기기로 쓰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목표입니다. 이외에도 Z 시리즈의 한계로 불렸던 화면 주름 현상도 새 액정 유리가 탑재되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게도 가벼워졌고 기능도 많이 개선된 모습인데요. 보통 기능이 개선되면 가격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가격과 출시일도 궁금하네요. 네, 가격은 소폭 올랐는데 우선 출시 일자부터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는 두 신제품을 이달 26일 한국과 미국, 유럽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식 출시에 앞서서 사전 판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이 됩니다. 가격은 플립4가 135만 원에서 147만 원, 폴드4는 199만 원에서 212만 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플립4 256GB 기준으로 전작과 비교하면 9만 9천 원이 오른 셈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고물가 시대에 육류 가격 또한 많이 올랐는데요. 홈플러스에서 6,99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치킨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프랜차이즈 치킨 전문점들은 미끼 상품이라면서 달갑지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각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난 6월 30일 출시한 홈플러스의 당당치킨이 누적 판매량 30만 마리가 넘겼습니다. 당당치킨이라는 이름은 당일 제조, 당일 판매라는 뜻으로 기본 프라이드 치킨의 가격이 6,990원이라는 점이 최대 장점입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에 치킨 한 마리를 집에서 시켜 먹기 위해서는 2에서 3만 원가량이 필요한 상황인지라 고객들이 개점과 동시에 치킨 매대로 달려가는 이른바 치킨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치킨을 저렴한 가격에 팔아도 이익이 남는다고 밝히자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치킨 가격은 저렴하지만 맛과 품질 면에서는 전문 치킨 프랜차이즈를 따라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반갑치킨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 상품이라며 배달 수수료 등을 감안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치킨이 왜 비싸냐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LH 인사 소식부터 고물가 시대에 인기로 끌고 있는 반값치킨 소식까지 윤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 특징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7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덕분에 미증시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났고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그 훈풍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루 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죠. 1.27% 오른 2,512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부터 성장주들까지도 모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죠. 현재 1.24% 오른 829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전일 하락폭을 보였던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고 원전 에너지 관련주들까지도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다시 매수세로 돌아와준 모습입니다. 기관도 현재 3,414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4거래일 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977억 원, 외국인은 204억 원 현재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가 되면서 국내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투입이 돼서 신재생 에너지를 향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미국 3대 도시인 시카고가 공공시설의 에너지원을 2025년까지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에 탄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대 도시인 로스앤젤레스도 2045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신성 ENG는 8%대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대명에너지는 상한가 진입을 했죠. G2파워도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한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우주경제 육성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이 보여졌었죠. 차세대 발사체와 달 착륙선, 탐사 로봇 개발 등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연내 발표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렇듯 우주경제 로드맵과 K방산의 수주 호조로 인해서 강세를 보였던 관련주들이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1%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LIG 넥스원은 3%가 넘는 낙폭, 에이트원도 현재 0.5%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모두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죠.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전일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의 큰 폭의 상승에 힘을 받고 훈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HM은 다소 아쉬운 전망들이 나왔죠. 해운시장 참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운임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합니다. 목표가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들도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반면 2분기 실적은 아쉬웠지만 증시 반등과 함께 안정적인 3분기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시장의 기대치를 밑도는 아쉬운 실적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이마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2분기 연속 연결 매출이 7조 원을 돌파하게 되면서 견고한 상승을 보이게 됐습니다. 4개 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다만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31% 밀려난 10만 5,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히림 살펴보시죠. 연이은 상승세를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에 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히림은 이미 카타르의 228억 원 규모의 설계 용역을 또 수주했던 이력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27% 오른 9,58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범한퓨얼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 감축 법안 통과로 인해서 수소업체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더 커졌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투자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8%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33,1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우선 오늘 봤을 때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그 순매수하는 종목들이 많이 겹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또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우선 뭐 미국 상원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죠. 그러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핵심 소재죠. 양극재, 음극재, 양극재, 음극재 두 부분을 생산하는 업체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포스코케미칼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어떤 최대 수혜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미국이 해당 법안을 통해서 이 중국산 배터리와 또 핵심 광물을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관심을 좀 2차전지 소재주 안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게임주들이 시작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았죠. 펄어비스가 약간 좀 하락세가 좀 보여줬던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지금 38억을 기록하면서 기존에 우려했었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불식시켰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투스가 어떤 그 게임주 안에서도 오늘 그 차별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3분기 이후에 썸머너즈와 크로니커 같은 그 게임을 서비스를 시작으로 거듭 실적 개선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컴투스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수급 상황에 이어서 종목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무엇일까요? 예, 저는 LG 에너솔루션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뭐 단기 악재는 이제 다 주가에 반영됐었고, 그 이후에 나올 어떤 악재 부분은 지금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오늘 점에 강하게 매수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그전에 우려됐던 부분은 이미 좀 소진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통해서 이제 LG 솔루션 같은 2차 전지 배터리 그리고 소재 그리고 부품주들도 상승 여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LG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어떤 중국 쪽에서의 경쟁 상대를 봤을 때도 제일 그 수혜주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지금 순매수 1위에 올려놓고 있는데 14거래 연속 매수 우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LG 솔루션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리튬 쪽이나 이런 니켈 쪽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핵심 자재를 미국 아니면은 이 FTA를 매년 국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LG 솔루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좀 구조상 잘 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 대장주로서 좀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47만 원, 목표가는 51만 원, 손절가는 42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이 포착한 특징주는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 수급 포착 시간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로드맵 시간,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지난밤에 발표된 CPI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의 CPI 지수가 좀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나스닥이 2.8%까지 급등을 하는 등 뉴욕 증시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CPI 어떻게 보셨는지 미국 증시 흐름과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 7월 달 이제 CPI 지수가 8.5%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8.7%, 그다음에 지난 6월 달에 9.1%에 비해서 상당 부분 좀 낮아졌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월간으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0%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소수점까지 계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너스 0.02%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면서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근원 CPI, 그러니까 에너지나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도 6월과 동일한 5.9%를 기록을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0.3%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전월에 비해서도 낮았고 시장 예상치 0.5%에 비해서도 낮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돼서 뭐 6월 달이 피크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다시 좀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항목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항목이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마이너스 7.6%, 그러니까 월간 마이너스 7.6%를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끌어내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이제 올 봄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었던 중고차나 의류 관련된 상승도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이제 CPI의 이제 중요 부분이 이제 식료품과 주거비는 여전히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에 1.1%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1979년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만큼 식료품 가격이 여전히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이제 0.4%를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지난 6월에 비해선 뭐 소폭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선 불안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렇지만 뭐 전일 미국 시장은 이렇게 CPI 상승률 자체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뭐 그동안 뭐 CPI 때문에 좀 주춤거렸었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스닥 같은 건 1.6%, 그다음에 다우가 1.6%, 나스닥이 2.89%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더 좋았고요.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시장이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1% 넘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대부분의 좀 항목에서 상승폭이 둔화된 점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그래도 식료품이 계속해서 최대치를 기록한 것, 그리고 주거비 또한 여전히 상승세인 점이 시장을 좀 불안해하게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앞서 발표된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좀 소폭 낮아진 상황인데요. 연준이 꺼낸 고강도 긴축이라는 카드가 이번 CPI를 통해서 그 성과를 좀 증명해낸 것일까요? 네,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부분은 일단 영향을 좀 받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한 0.6%포인트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뭐 시장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실물 경기에 반영되는 그런 모습을 과거에 보였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지난 2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부분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8.5%라는 뭐 물가 상승률 자체는 뭐 절대 수치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연준이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는 그런 거는 과거의 비정상을 금융 정상화 상태로 이제 돌려놓는 그런 이제 단계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뭐 막대한 자금을 풀었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면서 뭐 일단 비정상적으로 풀려 있었던 자금, 그다음에 낮아진 이제 금리를 정상화 과정으로 올리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지금 긴축 관련돼서 지금 에너지 관련 때문에 그 7월달 물가 상승률 자체가 좀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향후에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름철이라는 계절적인 수요 감소 요인이 있어서 유가가 하락을 했었던 측면도 분명히 있으니까 나중에 동절기가 됐을 때 다시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달 정도 이제 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뭐 이런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특히 좀 휘발유 가격과 에너지 가격들이 좀 전체가 하락을 하면서 물가 오름폭을 저지했었는데요. 최근 국제식품 가격도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이 8월의 CPI 역시 안도할 수준으로 발표될까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게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7월 달에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뭐 이 추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요. 지금 당장 원유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100 이하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락이 그렇게 이제 더 크게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원재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중순 이후에 지금 하락폭이 일단 멈춰져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물가가 뭐 6월보다, 그러니까 지난 6월보다 이제 낮아졌다라고 해서 이제 8월 달도 또 낮아질 것이냐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그 식료 곡물 가격이 낮아지고 있지만 식료품 관련, 특히 이제 음식점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그 임금이 인상을 하면서 관련된 비용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거비나 의료비 관련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CPI가 급격하게 상승률이 둔화될 것은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상승 추세가 1년에서 2년 정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월 0.4% 정도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 1년에 5% 넘는 주거비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CPI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8월 달 CPI가 만약 그 하락세를 보인다라고 해도 8%대 초반 전후에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7월 달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8월 달도 물론 이제 7월 달보다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그 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8월의 CPI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6월과 7월, 이 7월에 조금 낮아졌다 하더라도 8월까지 낮아질지는 좀 의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주거비 상승과 함께 식료품 가격이 또 높기 때문에 그 부담을 좀 상쇄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상원은 하나로 약 558조 원이 투자되는 이 인플레 감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인플레를 잡는 데 실효성 있는 방안이 될지 궁금합니다. 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그 효과를 드러나는 시점 언제쯤이 될까요? 뭐 지금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 이제 국내 투자자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안에 있는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그 세금 중 일부를 기후 대응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법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10년 동안 7,500억 달러의 세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세수 증가를 위해서 법인세와 그다음에 부자 증세를 이제 실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세금을 걷었다라고 해서 그중에 한 60%를 다시 이제 투자를 각종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출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기후 변화 대응에 한 3,700억, 그다음에 헬스케어에 한 7,000억 정도 이제 700억 달러 정도 사용이 될 걸로 지금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부 예산 지출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오기 때문에 뭐 지금 세금으로 더 걷었었던 그런 이제 분야를 이렇게 다시 각종 이제 정부 사업으로 인해서 지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는 상당 부분 감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기업들이 법인세 관련된 분야가 이제 증액이 되면서 기업의 이제 투자 의욕을 많이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안 자체로는 인플레이션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줄이기에는 상당 부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나와 있듯이 이제 기후 대응 변화 관련된 이제 투자가 바로 이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이제 BBB 법안이라고 해서 이와 비슷한 법안을 계속 이제 추진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주 하원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바로 법안에 사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집행 자체는 하반기서부터 바로 집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집행이 된 후에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마 내년부터 실적으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약 500조 원이 넘는 이 투입이 되는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법으로는 좀 인플레 잡기는 난항이 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 화원에서 이 기후 대응 관련 법안이 좀 통과된다면 이 기후 대응 관련 기업들이 하반기부터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이번 7월 CPI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9월에 있을 연준이 단행할 금리 인상 규모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상 밖으로 호조세를 보인 이번 CPI가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뭐 지금 뭐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게 이제 파월 의장이 지난 7월 FOMC 회의가 끝난 후에 기자회견상에서 뭐 9월달 기준금리 폭은 아마 7월달, 8월달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이제 그 폭을 정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경제지표에 상당 부분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9월 FOMC 회의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지표가 지금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는 뭐 7월달 고용과 그다음에 이제 소비 관련된 이제 CPI 관련된 지표가 이제 발표됐을 뿐이고요. 그 외에 뭐 8월달 고용, 소비, 뭐 CPI, 기대심리,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둔화됐다라고 해서 과연 연준이 통화 정책을 수정할 것이냐라고 보면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8월 여전히 지금 뭐 CPI 7월달 CPI가 둔화됐다라고는 하지만 8.5%를 기록할 만큼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연준이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수준이 2%에 비하면 이거의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일 이제 CPI 발표 이후에 그다음에 각 그 지역 연준 총재들이 이제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발언들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9월달 금리 인상, 특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인상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지를 하는 그런 발언, 지지성 발언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향후에 이제 9월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뭐 낮게 올리는 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인 이제 비둘기파로 이제 불리는 카시카리 이제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연말까지는 기준금리가 3.9%, 내년 말까지는 4.4%까지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7월 CPI가 뭐 낮아진 거는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다라고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25에서 3.5%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FOMC 회의 자체도 기준금리를 그렇게 낮게 뭐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나오는 이제 기준금리에 따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좀 더 주목을 하면서 향후에 기준금리 움직임을 예측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7월에 CPI 예상치 예상보다는 좀 낮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통화정책 수정에 대해서는 아직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또한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좀 향방이 갈릴 텐데요. 외국인 투자자의 행보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달러 강세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와의 이제 한미 금리 격차가 지금보다 더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그 기준금리가 이제 격차가 벌어지면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도 빅스텝으로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이제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빅스텝을 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인가에 대한 또 의구심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에 국내 이제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상당히 크고요. 특히 가계 부채에 대한 부실 우려감이 지금 상당 부분 커져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보다 안전자산인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에 관련된 뭐 압력은 앞으로도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CPI 발표에 따른 9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과 투자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점검에 함께 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창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치포 동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치포 동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비회의는 9월 초에 열릴 예정인데요. 치포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세부 의제를 다루게 되고요. 명칭도 확정하게 되고 참여 수준을 놓고 조율을 하게 됩니다. 예비회의 참석 자체만 가지고도 치포 협의체에 우리가 정식으로 가입하겠다는 표현인 것인데요. 신설되는 모든 국제기구가 그렇듯이 예비회의 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룰메이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반도체 시장인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6G와 관련된 반도체 기술의 표준화를 우리가 주도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반도체의 활용과 관련된 규범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도 늘어나는 상당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또한 중국은 대만보다 한국이 치포 동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진짜 속내가 궁금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한국에 반도체가 없다면은 중국 경제를 지난 10년간 이끌어왔던 디지털 경제 성장이 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경제 규모가 세계 2위인데요. 지난 10년간을 보면은 규모가 110조 원에서 450조 원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 가까이 되는데요. 이런 한국의 반도체 수입이 없다면은 당장 국책 사업으로 추진해 왔죠. 신형 인프라 정비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650개 모든 도시에 광섬유 통신 케이블망을 깔고 있는데요. 5G 통신에 기반을 둔 사용자만 4억 2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 기반 사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5G 플러스 산업 인터넷 응용 분야만 하더라도 45개나 되고요. 300개 이상의 도시가 한국 반도체를 기반으로 건설이 됐기 때문에 한국을 만약 적으로 돌린다면 상상 이상의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랑해왔죠.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원격 치료와 같은 비접촉 경제는 물론이고 빅데이터, AI 같은 고도의 융합 인프라 시설도 차질을 빚게 되는데 만약에 한국 제품이 없다면 중국은 그야말로 로우엔드 제품만 생산하는 제조 공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대만보다 우리를 더 강하게 견제했던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을 배제하게 되면 좀 디지털 경제 성장에 좀 제동을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만보다 견제를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앞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사드 때와 같은 좀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는 그에 따른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치포 예비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발표하고 양국 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바로 칭다오 앞바다가 서해하고 우리하고 직선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해상 군사 훈련을 하면서 외교나 군사적으로 현재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적 질서에 편입하지 말고 중국적 질서와 가치를 존중하라는 우리에게 무언의 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전략 외교에 우리가 만약에 꼬리를 내린다든지 목소리를 좀 낮춘다면 아무래도 중국의 전략 외교에 먹잇감이 될 수가 있고요. 이제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은 10년에서 2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막 무역이라는 1라운드 시합을 끝냈고요. 2라운드죠. 가치나 군사안보, 기술 부분과 관련된 지금의 전쟁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라운드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압력에 우리가 겁먹지 말고 우리의 의견을 좀 말하고 또 상식과 국제 규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당히 우리가 나간다면 중국도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10단계 중에서 1단계를 거쳐간 상황인데 조금 더 전략적인 입장을 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면서 중국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중국의 반도체 실력이 급성장한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세계 최대 위탁 생산 업체라고 부르는 SMI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기술 격차가 단 2년에 불과할 정도로 턱밑까지 추격을 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반도체 설계 부분들, 이 부분은 미국의 그동안의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경쟁력을 올릴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세계 9위 기업인 월세미컨덕터라고 해서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 반도체를 만드는 이런 기업을 비롯해서 설계 기업만 1,600개가 넘는다는 겁니다. 이들 기업이 컴퓨터용 CPU를 자체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휴대전화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얼굴 인식, 지문 인식, 음성 인식 기능이 사용되는 딥러닝 기반의 AI 반도체 부분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첨단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장비 수입만 있다면 중국은 언제든 최신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 자금률이 6.6%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규제를 중국이 상당히 우회로를 찾아가면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이에 맞서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반도체를 입구서부터 출구까지 모두 꽁꽁 봉쇄하려는 이런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를 두고 양국 간의 긴장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기술적 편차가 2년밖에 안 남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미국을 많이 따라잡은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또한 CPU와 스마트폰 AI 반도체로서 또 부각이 되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의 매출 증가율을요 13%에서 무려 7.3%로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내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조만간 이 반도체 사이클이 피크아웃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작년 하반기에는 28% 증가했고요. 또 올해 상반기 매출도 20% 정도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의 급등 요인을 보면은 매출 증가 요인보다는 수급 압박 요인이 가격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하면서 실리콘 사이클을 이끌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지난 2년간의 이동 제한이나 재택근무 덕분에
스마트폰이나 PC 게임기 교체 뭐 이런 쪽에 반도체 재고를 쌓으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면은 세계 경기 후퇴로 인해서 디지털화라든지 녹색 전환이 속도가 지금 줄고 있고요. 재택 수요도 일순환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하락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현재 가격 상승 기간이 12개월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3개월 뒤인 4분기부터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본격적인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좀 세계 경제가 후퇴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다. 3개월여 앞으로 남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가격이 향후 더 떨어질 것이라는 수급상의 조짐이 있습니까? 네, 그 반도체 문제는 바로 수급 측면에서 있는데 특히 그 수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만 같은 경우에는 로직 반도체나 파운드리 쪽에서 세계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수주 증가율이 꺾이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되면 몇 달 뒤부터는 생산도 피크아웃에 접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이 보는 거는 2분기부터 세계 스마트폰 출하 대수는 9% 감소했고요. 노트북 출하 대수도 15% 감소했는데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노트북 이런 쪽의 수요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 그 양대 시장이죠. 중국에 이어서 미국까지도 경기 감소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3개월 뒤인 4분기부터는 반도체 가격 상승 사이클도 꺾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세계 반도체 사이클은 올해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공간은 있겠지만 2023년 내년도부터는 감속이 강해지면서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수요의 측면에서 공급 제약에 따른 좀 하락률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요가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하락론의 근거가 되겠고요. 내년에 반도체 사이클은 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연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어느 수준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연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EPS라든지 또 PER을 측정해 봐야 되는데요. EPS 같은 경우에는 세계 반도체 매출과 상당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고요.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과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EPS와 PER을 감안한 올해 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적정 주가 수준은 2,551포인트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00선 아래로 쭉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500선까지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찾아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미 7월 초에도 2,500선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019년도와 같이 2,000선이 붕괴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그 시가총액을 세계 반도체 매출액으로 나눈 반도체판 버핏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전에 장기 추세로 지금 하향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그 반도체 주가들의 그 반등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기 좀 해소가 된다면은 연말에는 그 가격 하락이 미리 선반영돼서 주가 조정을 받아왔던 만큼 다시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기대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점검 함께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늘장 내일장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